예. 마이크 드릴까요? 저희 1분과 술발표 국제경제 분야 처음 발표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알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되고요. 세종대학교 영양학부 김대중 교수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김대중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알셉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좀 잡았습니다. 제가 그 논문의 요약을 먼저 한번 보시면 교역의 확대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한 10%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하고 또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87%입니다. 무역 의존도는 우리나라 GDP 1.6조 달러분의 1.2조가 우리가 수출과 수입이기 때문에 87%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일자리 증가가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나라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또 저는 항상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자고 얘기하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많이 못 만들어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33%입니다. 홍콩과 중국을 합치면 33%나 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딱 12%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11%인데 우리나라와 워낙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33%다. 그래서 거기서 한 3분의 1 정도 중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낮춰야지 우리도 수준을 해야지 안전하다. 그래서 12%가 나오게 됩니다. 대안으로 이제 알셉이나 또 우리가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전 세계로 교역을 확대해서 하자는 게 제 목적입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 지금 세계 경제에 대한 현황과 또 TPP가 작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TPP는 트럼프 대통령이 빠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2월에 취임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으로 나가면서 미국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TPP는 주도한 것이 일본이고 이것이 작년에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또 수출에 대한 품목과 또 알셉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 결론으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동향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1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5%인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10배로 올렸습니다. 25%.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배 올리면서 또한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흑자 비중이 65%입니다.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이 서로 이익을 봐야 되는 건데 기존에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이익만 보고 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또 중국의 최근에 공기업 부실이라든지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더 과도하게 중국 정부가 화웨이나 중국 공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이나 또 공정하지 못한 교육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을 한 것이 미중 무역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체 미국 무역 적자의 한 50%가 중국에서 발생한 거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본 적자가 4조 달러니까 약 4천조 원 정도를 미국이 중국의 교역으로부터 손해를 봤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중 무역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최근에 좀 합의가 좀 되었고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10% 정도의 수출 감소를 가져왔고 수입도 한 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가장 큰 교역을 하는 국가이고 또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한국보다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고 전기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중화공업 중심의 국가이고 제조업 중심의 국가였는데 최근에 또 원전 문제도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전기 소비량을 하는 국가인데 전기를 좀 줄인다는 게 좀 걱정이 되고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과거에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줬는데 필리핀이 전기가 모자라면서 경제가 이렇게 추락했습니다. 과거에 필리핀이 원전이라든지 전기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해외 기업들이 다 필리핀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충체육관을 기준으로 해준 필리핀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기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인데 이렇게 전기가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되게 되면 더더욱 전기가 부족하게 될 것이고 핀란드는 지금 전기 자동차가 반이고요. 5년 뒤가 되면 유럽은 전부 다 전기 자동차만 사용하게 됩니다. 10년 뒤가 되면 영국과 프랑스는 전기 자동차가 아니면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내연기관 디젤과 휘발유로 굴러가는 자동차가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유럽에 수출을 못합니다. 법으로 유럽은 10년 뒤에 더 이상 전기 자동차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전기는 계속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전기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가 바로 전기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8월 3일에 있었던 미중 RCEP에 대한 합의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교역을 FTA를 맺고 있지 않는 나라가 일본, 나머지 나라는 거의 다 우리나라 FTA를 맺었습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 FTA를 맺지 않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맺은 국가가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스파게티 볼이라고 해가지고 FTA를 너무 많이 맺으면 복잡해가지고 더 어려워진다 해서 스파게티 볼이라고 하는데 멕시코가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았고 그다음에 일본이 FTA를 맺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우리가 가장 민족적인 문제 때문에 FTA를 맺지 않은 나라가 일본이다. 그래서 RCEP은 일본이 또 가입이 되었습니다. 또 TPP 2018년 말에 발효가 된 TPP는 미국이 빠지면서 CP가 붙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포괄적 점진적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CPTPP로 되었고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RCEP이나 TPP에 둘 다 빠졌습니다. 미국은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으로 나가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주장이고 일본은 TPP와 CPTPP 두 개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TPP나 가입이 안 됐고 RCEP만 가입이 됐죠. 우리나라가 FTA를 가장 많은 맺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FTA 개수로 말하면 2배 정도 많고요.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FTA를 많이 맺은 국가다. 그래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게 RCEP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TPP다. 그래서 TPP는 지금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제외하고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까지 다 가입되어 있고 RCEP은 아세안이 주도한 것을 중국이 주도해서 이번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RCEP과 TPP가 이렇게 체결되어서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TPP와 RCEP에 대한 대략적인 지도인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은 완전히 탈퇴를 했고 두 개 다 탈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둘 다 탈퇴를 했고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TPP와 RCEP 두 개 다 가입되어 있고 한국만 오른쪽에 보시면 TPP에 가입을 하지 않고 RCEP 중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 RCEP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다가 이제 중국을 초청했는데 중국도 가입을 못한 이유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해적판이라든지 국사 이런 거는 중국에서 많이 해오는데 중국이 TPP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전 세계 경제의 약 30% 정도를 RCEP이 차지하게 된다. 파란색 부위가 이제 전부 다 RCEP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었고 GDP를 한번 보시면 미국이 최근에는 한 20조 달러, 중국이 14조 달러입니다. 1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G1이 세계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이제 일본이다. 그래서 19조, 20조, 14조, 한 1조 정도 최근에 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규모로 하면 12, 계속 12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4천조 원이 되는 이유가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교역으로 이렇게 4천조 원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 전쟁에 가장 피해가 입었던 게 IT고 반도체면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00조였다가 300조, 250조까지 출하했다가 최근에 다시 400조로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에 오늘 날짜로 보니까 한 20% 반등을 해왔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 이유가 5G, 스마트폰의 5G가 활성화되고 메모리 반도체에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지 않습니까? 75%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주기가 내년에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D램 반도체가 원래 10달러 하다가 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한 3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내년에 예전 수준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주가가 6만 원 하던 것이 3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5만 5천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폭이 크죠. 주식을 30%씩 하락을 하니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하기 전에 280만 원에서 액면 분할이 되었다가 6만 원, 약 6만 원에서 출하했다가 지금은 5만 5천 원 정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IT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 수출에 가장 큰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니까 이렇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미국, 중국이 25%, 중국은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25%나 부과하고 미국은 기존의 관세가 2.5%인데 10배로 올려서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 때 10배로 올려서 25%를 받았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중국은 평균 관세를 10.5로 인하를 했고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는 12.5%입니다. 미국은 2.5%. 또 최근에 신흥국의 외환위기가 또 나왔는데요. 아르헨티나가 지금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외환위기에 몰 수 있다고 계속 저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안 하고 반기업 정책을 좀 이끌어간다면 실물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최근에 이제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실물 경제가 반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집값만 계속 유일하게 오르냐?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속 대출 수요만 끊고 조금 전에 점심을 이제 국민은행 지점장하고 밥을 먹었는데 잠실 5단지에 있는 33평 25억이랍니다. 25억. 잠실에 어떻게 33평 아파트가 25억이니까 대치동이나 똑같이 25억이 된다. 이제 정부가 15억 이상은 대출 안 하게 되어서 갑자기 또 급락 분위기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가 집어짓지 않고 계속 자금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경제 논리는 절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적정한 가격이 되는데 이게 자꾸 공급을 하지 않고 수요만 자꾸 압박을 하니까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 무역전쟁 한번 보시면 이게 아까 앞에 봤던 TPP와 RCEP고요. 아페크, FTAAP가 아페크인데 이게 원래 올 연말에 칠레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칠레에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거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아페크 회의도 취소가 되었고 한중일 TPP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무역 협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한국은행에서 TPP를 추진하면서 정부도 원래 TPP를 좀
통과 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었는데요. 이 트럼프가 탈퇴를 했었고요. 탈퇴를 했었고 일본, 캐나다 중심으로 해서 12개국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FTA가 체결되었다. 일본은 유일하게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그 수출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국민의 4배입니다. 한 2배입니다. 2배.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이고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이고 일본의 작년에 수출의 기준이 7,2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6천억 달러니까 딱 우리나라보다 120조 원만 많고 우리나라와 일본과 한국의 수출의 규모가 100조 원밖에 차이 안 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제조 중심으로 계속 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일본을 수년 내에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친정부적인, 친기업적인 정책을 나가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어려워하던 일본을 우리나라가 수출액 총액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2, 3년 내에 이런 추세만 계속된다 그러면 저는 수출액 규모로는 일본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본은 관세가 5%고요. 우리나라는 12%고 싱가포르와 홍콩은 관세가 1%죠. 평균 관세율이. 그다음에 이제 RCEP, FTA, 그다음에 양쪽을 비교한 거고요. TPP와 RCEP이 34억 이게 미국이 빠지면서 11개국이 되었습니다. TPP 발효구. 그래서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고 아세안은 기존에 이제 34억 명이다. 그래서 미국이 10배 올린 관세율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무역 협조에 대해서 극복하자 이런 취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무역 흑자입니다. 총 수출이 약 6천억 달러, 총 수입이 한 5천억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경상수지 흑자국이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는 계속 지속적으로 흑자입니다. 근데 이제 수출은 뭘 많이 했느냐 우리나라가 보면 다 IT 대기업 위주고 취업 유발에서 보면 이게 10억을 우리나라가 10억을 생산하게 되면 몇 명을 고용하느냐 이제 그건데요. 보시면 전부 다 대기업 위주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교육인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IT가 30%, 그다음에 화학 제품, 전기기계 이렇게 돼 있고요. 전부 다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 구조이고 일자리를 가장 만드는 취업 유발 기술을 보면 이렇게 서비스업입니다. 전부 다 이게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을 또 뭐 취업 유발 기술 높다고 해서 농업을 장려할 수는 없으니까 서비스업 쪽을 해야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보시면 RCEP 저는 이제 전체 우리나라 RCEP이 이제 가입은 되었고 통과는 되었지만 이제 발효가 되려면 전체 회원국의 반 이상이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회에 아직 통과는 못했고 가입된 타결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국회에서 이제 RCEP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고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 GDP의 한 7% 정도는 증가할 것이고 GDP도 한 400억 달러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있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우리나라 교육 무역 의존도가 87%나 되기 때문에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일자리도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나라 FTA가 2015년도에 중국과 체결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이 있지만 전체 수출의 15%밖에 중소기업은 사지 못하고 다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이 워낙 취약하니까 대기업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대체 이제 국가 간의 어떠한 것 때문에 국가 간의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느냐? 자본 축적이나 교육, 뭐 정치제도, 정부 정책. 최근에 남미의 많은 국민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미국은 그런 장벽을 세우고 못 넘어오겠잖아요. 같은 남미
미국에 있는 남미와 중미, 미국이 구분되어 있지만 어떻게 미국과 남미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난과 부자가 차이 나느냐? 정부의 정책과 정치 제도다. 이런 것이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생산성 차이를 가져온다. 이런 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흑자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가져오고 있고, 우리나라 중국이 서로 교역을 통해서 약 1,300억 달러, 130조 원 이상의 양국의 교역을 이익을 가져왔다. 품목이 전기전자, 화학 이렇게 전부 다 국제산업연합회에서도 결과 같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RCEP을 가입하게 되면 GDP도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중은 50%가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고용은 88%지만 수출은 15%밖에 안 된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좀 육성해야 되지만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GDP 전 세계 GDP의 30% 이상을 RCEP이 가지고 있고, 교역 확대. 저는 이 RCEP이 한일 FTA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한국과 일본이 FTA를 맺는 것은 당분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P나 RCEP을 통해서 한일 FTA를 자연스럽게 맺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무역 의존도 87%, 또 우리나라의 최근에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되면서 또 반도체 장비도 일본이 수출 안 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또 기회가 되어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일본이 제품을 판매 못한 일본 기업이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최근에 자체 부품 조달과 중소기업 공대 제품을 조달하게 되면서 전혀 생산에는 차질이 전혀 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무역 역쪽, 부품에 대해서만 계속 적자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한국 경제에 좋은 기회가 왔다. 중소기업 육성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RCEP에 대해서 빨리 가입은 되어 있지만 이제 국회에서 최종 타결을 봐야 되겠고, 오늘 아침 뉴스에 네이버에서 만든 원격 의료를 일본에서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원격 의료가 세계 최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규제가 워낙 강해서 의사들이 반대하고 택시 기사들이 반대해서 타다도 못하고, 원격 의료도 일본과 러시아에서 네이버가 주도해서 시행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주도해서 만들어 놓고, 저는 일본 애들이 1억 2천만 명이 전부 다 네이버 라인을 씁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삼성의 스마트폰을 일본 애들이 쓰고, 스마트폰에 대한 메신저 기능을 우리나라는 한국 카카오지만 일본은 전부 다 네이버 라인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한말 때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도 이렇게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일합방이 되었다.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뒤처지고 또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쨌든 간에 규제를 풀어주고 활용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의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못하게 하고 운전기사들이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게 해서 서로 이득을 주면 될 텐데 이렇게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인데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후진국으로만 가게 되는지 좀 그렇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시장 경제에 맡겨서 한국 경제가 좀 더 부활하고 더 잘 살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